자, 2022학년도 1학기 종강이 됐어요. 아직 채점을 안 했고요. 채점은 이제 주말 이용하고 다음 주 초까지 채점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2022학년도 1학기에 3월에 신편입 하신 학우님들은 1학기 동안 너무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학생 학우님들도 정말 입학해서 2020년 3월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코로나와 함께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오프라인 특강도 한 번도 못하는 것 같고 이제 거의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비대면 특강이 일상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희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오프라인 특강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런 줌 온라인 특강에 익숙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아주 편합니다. 아주 편합니까? 네. 교통비 전략하고 네. 원래 끝나고 다 같이 식사도 하고 식사한 다음에 다 같이 또 커피 한 잔도 마시고 하면 좋은데 지금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쉬운 학우님들은 비록 이렇게 이름으로 참석하고 있지만은 중간에 커피와 함께 강의 들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맛있는 음식, 삼겹살도 괜찮고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학기 종강 기념으로 제149회 부동산 건축도시 콜로키움 특강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주 정말 좋은 주제고요. 그것은 뭐냐면 경매 성공을 위한 체크포인트예요. 우리가 자산관리학부가 지향하는 바가 부동산과 건축과 도시계획의 그런 융복합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도 건축 도시계획을 알아야 되고 건축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부동산 또 경매 지식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부동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매에 대해서 우리 정희철 교수님께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실 텐데 하다 보면 뭐 50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1시간 10분도 될 수 있거든요. 그 시간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희철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정희철 교수님은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 겸임 교수님이시고요. 민사집행법 실무를 이번 1학기 강의하고 계시죠. 주요 경력으로는 이솔건업 법무팀장님이시고 한국생산성본부 강사, 아주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강사, 서울상공회의소 강사를 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이제 두 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 비법 과정 강의, 자산관리 강의 시리즈 1, 2001년도. 또 하나가 매출 채권의 회수와 관리 프로세스 강의, 자산관리 강의 시리즈 2, 2001년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아주 경매와 부동산 자산관리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정희철 교수님께 제가 이제 화면 공유 기능을 이미 부여했고요. 정희철 네. 교수님께서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해서 PPT 파일을 띄워서 1시간 정도 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정희철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를 이렇게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주신 조덕훈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전문가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아직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여기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우님들과 항상 이렇게 강의를 이번에 학기에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되게 즐거웠고, 그리고 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콜로키움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콜로키움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좀 좋은 내용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일단은 교환을요, 제가 PDF 파일로 좀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채팅창에 PDF 파일이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운을 받으셔갖고요.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강의 자체만 이제 참여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공유를 해갖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경매 성공을 위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되게, 뭔가 이 내용이 되게 좀 뭐랄까요? 좀 좀 두리뭉실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콜로키움에서 여러 이제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많은 내용을 강의를 해주신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상당히 좀, 되게 뭐랄까요? 좀,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안 달아주시더라고요. 너무 전문적인 내용, 그리고 상당히 이제 도움이 많이 실전적인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경매의 어떤 기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을 좀 다뤄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매 성공을 위한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요. 좀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네. 네, 안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시죠? 네. 자, 이제 첫 번째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인트로를 제가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좀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스노우볼 효과라고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이론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세계 백만장자가 어떠한 공통점이 있느냐. 제가 이제 이러한 어떤 투자 관련된 서적을 상당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아무래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다른 사람들의 어떤 투자 방식이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책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읽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김용호 님이 지으신 어떻게 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인용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이제 백만장자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좀 이분이 엮어봤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 45세 이전에 부자가 되었다. 요거 패스할게요, 그냥. 예, 요거는 좀 무서운 내용이죠. 예, 만 45세 이전에 부자가 되었다. 이거 너무 대단하신 내용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과 이게 좀 뭐랄까,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만 45세 이후에 부자가 되면 되니까요. 요거는 일단 패스하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이 좀 제가 와닿더라고요. 두 번째 내용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부단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행착오를 겪어요, 항상.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고 손실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이 시행착오로부터 어떤 계획에 대한 어떤 수정이나 지금까지 실행의 내용을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피드백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획하고 실행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다시 우리가 실행을 하기 전에 다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조금 더 좋은 계획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러한 스스로의 힘으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력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배우는 실행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기업체에서 많이 액션 러닝이라는 어떤 그 교육 방법이 상당히 되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함으로써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자,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는 거죠. 실행을 하지 않고 계속 계획만 세우거나 계속 공부만 하신다면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좀 모르겠고요. 성적이 낮은 편이었다. 예, 이거는 저는 해당이 안 돼 갖고요. 예, 이거는 그냥 뺄까 하다가 그냥 넣어봤습니다. 저는 상당히 성적이 높은, 네, 죄송합니다.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저도. 예, 그 다음에 옆에 머니 멘토가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머니 멘토라는 거는요, 꼭 돈을 벌어주는 사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설정해주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내가 잘못된 방향의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투자에 대해서 옆에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
길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분들이 머니멘토가 아닌가. 지금 여기에도 계시죠. 예, 조덕훈 교수님이 그러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티나나요? 네, 그 다음에, 자, 엄청난 독서광이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도 제가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독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독서를, 뭐, 꼭 많이 하라는 내용이 모든 책들을 다, 뭐, 재밌게 다 읽으셔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좀 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잖아요. SNS나 아니면 뭐 네이버 카페나 뭐 여러 가지 그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책에는 항상 쓸데없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생각들은 거의 안 적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된 내용,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출처가 명확한 내용들이 실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설정할 때는요, 교재에 나오는 또는 책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로 참고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이용했다.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었다. 야, 요거는, 네. 제가 강조를 안 드려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자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부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게 상당히 좋은 내용이죠. 부자의 꿈을 절대 여기 계신 분들도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오른쪽에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해갖고 스노우볼 이론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우리는 현실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자, 내가 수중에 현금으로 한 몇 억이 있다. 그 몇 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투자금이 큰 투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투자금이 아직은 별로 없다. 작은 투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큰 투자금이 있든 작은 투자금이 있든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자산을 조금 더 또는 많이 많이 좀 더 크게 만들려면요. 눈덩이를 굴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눈덩이를 처음에 언덕 위에서 굴릴 때는 자, 이렇게 눈싸움을 하는 정도로 이제 주먹만한 눈덩이를 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실행이 되고, 이거는 이제 투자를 실행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투자 한번 실행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살이 붙는 거죠. 요만했던 것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의 투자금의 어떤 가치가 상당히 커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투자금의 가치가 커지게 되면은 좀 더 다음 실행할 때는, 두 번째 실행할 때는 좀 더 큰 투자금으로 뭔가 더 큰 물건을 소유하고 있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저는 항상 나는 돈이 모아놓은 게 별로 없는데 투자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처음부터 뭐 몇 억 이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되게 조그만 소소한 자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한 번 하고 거기서 이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두 번째 실행할 때는 좀 더 큰 물건으로 가는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투자금을 마련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무언가 나의 자산을 취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이루어 가시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투자금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보다는 작은 투자금을 가지고 횟수를 좀 늘리셔라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횟수가 여러 번 지속되다 보면은 그 중에서 계속 커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요. 제가 이렇게 담아와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혹시 기요사키라는 분이 일본 분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혹시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도 있을 거고요. 근로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소득도 있을 거고요. 투자를 통해서 하는 투자 수익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수익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수입을 투자 수익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책에서는. 근데 물론 근로수입이나 아니면 사업소득이 상당히 뭐가 가치가 낮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 투자 수익이 가진 메리트를 말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힘을 최소한으로 들이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투입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게 투자 수익 아니냐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을 어떻게 하면은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부동산에 관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번 강의에도 참여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는요, 되게 아직까지도 사실 여러 매체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련된 어떤 강의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경매 투자를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두렵냐? 첫 번째, 내가 모르는 인수사항이 있을까 봐. 그러면 내가 나중에 커다란 인수 금액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에게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한 두려움이 막연하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자, 부동산 경매를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낙찰가가 엄청나게 높더라. 야, 그럴 바에는 뭐다? 그럴 바엔 뭐예요? 금매로 사지. 이런 말씀 많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금매로 사지. 그러니까 경매도 사실 메리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다. 비용도 좀 들고 사실은 중개사가 있으면 좀 편한데 중개사 없이 내가 혼자 다 알아봐야 되고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경매는요. 부동산 투자 방법 중에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 방법이 있어요. 분양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매매로 산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 꼭 경매를 공부를 안 하셔도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내가 어떤 투자에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때에 따라서 상당히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경매 투자에 대한 내용도 좀 열심히 공부를 해두시면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경매만 오직 경매로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 하지 마시고요. 경매도 나의 어떤 플러스를 줄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장착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경매를 하는 그러한 메리트가 뭐냐? 라는 걸 또 많이 질문을 하세요. 자, 부동산 경매에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리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경매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매력은요, 요 빨간 글씨로 된 값이 싸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유, 뭐, 낙찰가가 그렇게 높은데 무슨 값싼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싼 걸 많이 찾아보시지 않으셔서 그래요. 자,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맨 처음에 경매 정보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할 때 가격으로 검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2억 원 이하의 주택, 2억 원 이하의 아파트, 그죠? 2억 원 이하의 상가, 그리고 2억 원 이하의 어떤 토지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값이 싼 거를 저는 추구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부동산을 값싼 여러 가지 물건들이 검색이 되잖아요. 이렇게 검색이 돼요. 한 5가지가 검색이 됐는데, 이렇게 먼저 검색 결과를 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겁니다. 이 보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이 하나씩 하나씩 보는데 뭐를 보시는 거예요? 아, 이 부동산이 어디에서 나온 부동산이냐? 아, 이 부동산의 위치가 어디고, 이 부동산이 향후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느냐? 저는 딱 이 정도만 봅니다. 개발 계획, 그 다음에 향후 미래 가치,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어떤 시세 이런 것들만 가지고 아, 이 부동산을 내가 한번 심층적으로 더 분석을 해봐야겠구나라는 후보로 올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검색을 1차적으로 검색을 해요. 자, 값싼 물건을 검색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지 분석이나 여러 가지 향후 가치를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진 물건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의 가격보다는 가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동산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이 맞죠. 자, 부동산의 가치를 조금 빠르게 좀 판단을 해갖고요. 입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후보를 결정을 합니다. 세 번째, 후보를 결정한다. 어떤 후보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심층적으로 볼 만한 부동산을 찍어내는 겁니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별로구나. 그럼 요거 나가리, 요거 나가리, 요거 나가리. 그래갖고 요거 1번, 그 다음에 요거 2번
해갖고 요 두 개만 가지고요. 이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심 물건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두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번으로 넘어가요. 자, 다시 1번으로 넘어간다. 자, 1번 후보가 된 1번 부동산, 관심 부동산을 이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입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입니다. 그래갖고 입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도를 보시면서 또는 다른 사이트들, 제가 많이 보는 사이트는요, 호갱노노를 많이 봐요. 그리고 부동산 플래닛 요거 두 개 정도만 제대로 보셔도 상당히 좋은 내용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갱노노나 이런 것들은 가격적인 메리트 그 면들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고요. 부동산 그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발 전망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입지에 대한 설명이 색깔이나 어떤 그 표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어떤 가격적인 면을 무조건 네이버 부동산을 보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기본적인 입지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호갱노노 같은 사이트에서 어떻게 실거래가나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의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한다? 가격 분석을 1차로 한다. 1차 가격 분석을 하는 거예요. 1차 가격 분석은요,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 내에서 하는 거예요. 검색을 통해서 가격 분석을 한다. 그 다음에 가격 분석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그 서류를 본다. 이게 잘못 썼네요. 서류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서류가 무엇이 있느냐를 알고 봐야 되겠죠. 자, 무조건 여러 가지 서류 있는 거 한꺼번에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뭔가를 분석할 때는요, 어떤 서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서류는 어떤 때 꼭 봐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만약에 살펴보지 못하신다면 리스크를 다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류 검색으로 어느 정도의 내용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내용을 분석을 하면 이제 드디어 권리 분석을 이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건을 보시면서 임차인이 누구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예, 임차인이 누군지는 사실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관심 물건을 찍어 놓고 입지 분석과 가격 분석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통해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빠르게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상당히 권리 분석 자체도 되게 아직까지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권리 분석 제가 말씀을 단언컨대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수되는 권리만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거의 90% 정도가 임차인 분들만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임차인 권리 분석으로 어느 정도를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상당히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일부러 막 특수한 권리 골라갖고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그냥 편하게 가시는 게 맞다라는 거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요. 권리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로 어디를 나가야 돼요? 현장에 임장 활동을 해야 되겠죠. 임장 활동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요. 저는 항상 이걸 말씀드려요. 그 동네의 분위기를 꼭 보셔라. 자, 그 동네가 아무리 좋은 동네고 아무리 미래 가치가 훌륭한 동네고 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동산은요, 내가 나중에 취득해놓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의 분위기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적인 내용을 보시러 가시는 거예요. 요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격적인 내용을 보러 가실 때 여러 가지 부동산을 한 두세 군데는 꼭 들려보실 것을 제가 좀 강조를 해드려요. 제가, 여러 군데를 제가 부동산을 방문해 본 결과, 또 똑같은 그 부동산 매물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A라는 부동산에서는 1억 5천에 팔고 있는데 B라는 부동산에서는요 또 동일한 매물을 1억 3천에 팔고 있어요. 그럼 1억 5천에 내놓은 그 부동산은 상당히 비싸게 파는 부동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동산은 이거 뭐야? 이거 되게 이상한데? 내가 매수를 할 때는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역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부동산은요 무조건 명함을 받아오셔야 돼요. 왜 명함 받아오셔야 돼요? 상당히 비싸게 팔아주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명함에다가 여기는 비싸게 팔아주는 곳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 내가 매물을 내놓을 때 거기다가 먼저 내놓으시면요. 일반적으로 좀 더 비싸게 팔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걸로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은 적이 꽤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거는 꼭 꿀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파트는 사실 그렇게 해당이 많이 안 돼요. 빌라는 상당히 부르는 게 값일 때가 많잖아요. 빌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잘 쳐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고르는 게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격도 보시고요. 여기서 지금 점유자가 누구냐, 점유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장을 가셔갖고는요, 가격이나 점유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관리비나 이런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미납 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경매 물건의 특성상 경쟁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자들이 얼마나 왔다 갔는지 그런 것들도 살짝 알아볼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장을 하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의 입찰가를 쓸 건지 입찰가 산정을 들어가야 돼요. 입찰가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내야 될 취득세가 얼마고 나중에 보유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주택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하나의 주택을 더 취득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세금 부담이 더 생겨날지, 그리고 내가 경매로 취득을 하니까 어떤 비용은 얼마나 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엑셀 파일로 자동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경매 물건에 대한 수익성 분석에 대한 엑셀 파일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어, 거기다 뭐 숫자를 넣고 예상도 해보고, 그리고 예상 입찰가가 이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느냐 라는 것들도 분석을 하는 그러한 시트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뭔가 그런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요,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신다면은 제가 직접 쓰는 거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네, 별거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수입이 얼마고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다. 그러면 얼마가 남는다.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용이나 이런 거 다 계산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써놓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계부 같은 거를 좀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찰가를 산정할 때도 예상 가계부를 좀 써보시고, 그러한 가계부를 통해서 나한테 남는 게 얼마인지를 따져야지만 정확하게 입찰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경매 입찰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싼 물건을, 좋은 물건을 싸게 받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건데, 이거 되게 두리뭉실한 얘기인데, 그냥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입지가 좋은 거는요, 이 세권이 붙어 있는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이 말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세권이 붙어 있는 말들이 그 지역이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통적으로 역세권 있잖아요. 이제 전통적인 역세권의 개념이 예전보다는 많이 퇴색이 됐어요. 여기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죠? 이제 뭐 GTX다 뭐다 다 들어오고 여러 가지 요즘에는 이제 지하철 말고 철도나 이런 것들도 다 역세권으로 쳐주니까, 그죠? 상당히 많은 역세권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학세권 같은 경우, 이제 학력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학원에 보내는 학교를 좋은 학교를 찾아서 보내는, 또는 학원을 좋은 학군에 있는 학원을 보내려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심리가 상당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애들은 적게 낳지만 그 적게 낳은 아이들을, 몇 안 되는 아이들을 열심히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강남 8학군뿐만 아니라 목동이나 중계동이나 이런 학원가들 있죠. 그런 학원가들 중심으로는 상당히 비싼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거를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 학세권에서 어떤 우리가 좋은 물건을 발견할 그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숲세권 있죠. 그 다음에 천세권도 있어요. 천세권은요, 개천이 흐르는 곳인가요? 그래서 양재천, 그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천세권 같은 경우도 뭐 있다고 하는데 말을 너무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좀 어색한 측면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호세권 있죠? 대표적으로 광교에 호수가 있습니다. 그 광교 호수를 끼고 있는 뭐 중흥 S클래스나 뭐 여러 가지 아파트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비싸졌죠. 그래서 호수의 근처에 있는 호세권 같은 경우도 산책하기가 좋다. 뭐 이런 내용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보다도 오늘 말씀드릴 곳은요, 요거예요. 일자리가 많고 직장인이 많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것은
예전에는 경공업 지역에 있다가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중공업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자동차나 선박 이런 그런 도시들이 상당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산업이 워낙에 강세를 띠고 있다 보니까 이 IT 시설의 메카가 있는 어디입니까? 자, 이거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IT 지금 기업들이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는 동네는 어디죠? 자, 경기도 근방에 있습니다. 네, 어디입니까? 자, 이거 뭐죠?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제 헤어스타일이 달라졌죠. 네. 네, 오웅식 하구님이신가요? 네, 홍연주 하구님, 여형준 하구님, 네, 감사합니다. 판교죠. 예, 판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곳들이 만약에 부동산 그 가격의 조정기나 하락기가 온다고 하여도 판교 같은 곳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판교는 상당히 이런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직장이 많고 일자리가 많은 곳을 위주로 상당히 개편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세권이라고도 말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들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입지 선정을 하실 때는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 지역이 공급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 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사실은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죠? 공급이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은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죠. 자, 근데 대구 같은 경우나 인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당장 공급이 많아요. 그렇지만 3, 4년 있으면 그쪽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도시마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무조건 지금 공급이 많다고 해서 지금 뭐 여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는 거를 먼저 판단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가진 특징적인 모습을 좀 골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권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라는 거를 골라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입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거래가 있었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돼 있느냐, 그리고 내가 팔 때는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까지도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제가 그거 혹시 아시나요? 경매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이트는 어디죠? 자, 경매 투자의 기본적인 사이트는요.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죠. 그죠? 대법원 경매 정보.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검색이 가능해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 자료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종 통계 자료를 물건별로 또는 법원별로 또는 지역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거 많이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거를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계 자료를 보면서 낙찰가와 낙찰 낙찰 가율과 낙찰률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매의 어떤 흐름을 조금 파악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그래프를 보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지지 옥션이나 이러한 경매 사이트에서 이런 것들을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어떤 자료들이 항상 거기에 공유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좀 보는 게 편하겠다. 저도 사실 법원에서 직접 그 내용을 물론 보긴 보지만 잘 못 보겠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지지 옥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 다 나오니까요. 이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걸 제가 왜 갖고 왔냐면요. 한번 보실게요.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 변동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파트 하면 서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의 가격을 가지고 뭔가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서울 아파트만 갖고 와봤고요. 출처 여기 나왔죠? 자, 진행 건수는 이렇게 2021년 6월 달부터 2022년 5월 달까지의 진행 건수와 낙찰가율, 낙찰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행 건수가 들쑥날쑥하죠? 근데 2022년
5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키를 맞추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추세예요. 그러면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직은 요 정도 가지고는요, 아직 우리가 단정 짓기는 일러요. 그렇지만 앞으로 만약에 매물이 계속 키가 요 정도로 맞춰질 수 있다면 매물은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서 공급을 신축을 해서 공급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건이 매매로 나오거나 경매로 나오는 등의 기존의 물건이 나오는 경우도 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판단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낙찰가율과 낙찰률을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요, 코로나 때 이렇게 21년 6월 달 하면은 여기 몇 프로에 서울 아파트가 119%의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낙찰가율이 거의 120%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16, 119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다가 21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러다가 지금 한 이 정도에서 키를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96%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찰가율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아파트,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더 이상 비싸게 사지 않는다라는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정도의 그래프만으로는 단정은 지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6개월 정도의 그래프를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지만 낙찰률도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다가 21년 후반기, 하반기로 가서부터는 계속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로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쳐보면요. 제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가 두 가지예요. 낙찰률과 낙찰가율인데,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일반적으로 하락하면요, 부동산 시장이 다운되는 경향이 있고요. 낙찰가율이나 낙찰률이 상승하게 되면요, 부동산 자체도 불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경매 시장 자체가 일반 매매보다 좀 더 선행하는 지표에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항상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아파트라는 물건으로 보는 이유는 아파트가 여러 가지 주거용 물건의 가격 기준이 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 종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 아파트에 관련해서도 이 오른쪽에 나오고 있죠. 낙찰가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진행 건수가 자체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추세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전국 아파트가율은요 더 낮아지고 있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서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다라는 거는요, 다른 지방들의 풍선 효과 때문에 여러 가지 가격이 오른 지방들의 가격 조정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갖고 자, 이 정도로 이제 어떤 자료를 보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먼저 파악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보유 주택 수가 몇 개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저는 사실 무주택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별로, 경매 투자는 사실 내가 실거주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으로 살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무주택에서 경매로 투자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냐 또는 1주택자냐 또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냐라는 거를 지금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정도의 가격대를, 그죠? 투자 가능 금액과 어떤 정도의 물건의 가격대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물건을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러한 상황일 때가 제일 투자하기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살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투자할 만한 그런 부동산을 노리기가 상당히 심적으로 편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2주택자 넘어가는 분들은 내가 임대사업자를 내고 있느냐, 또는 내가 이거를 어떤 전세나 장기 임대로 돌릴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별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신의 이러한 상황에 맞는 좋은 물건의 기준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준입니다. 항상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봤을 때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이 전문가라는 분이 이 물건이 좋대. 아, 요즘에는 재개발 투자가 완전 좋대. 이러면은요, 다 그쪽으로 다 몰려요. 그리고 우르르르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또 우르르 이동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투자는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트렌드를 따라가는 투자보다는 나의 기준이 트렌드가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검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무조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빌라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파트보다는 빌라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빌라가 나중에 매매하기가 힘들다 또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는 싸게 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에서 어느 정도 매매나 임대가 잘 되는 매매보다는 사실 저는 임대를 봐요. 그래서 임대가 잘 나가는 주거 밀집 지역인지 라는 정도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기준에 맞는 물건을 검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종 주거보다는 3종 주거나 2종 주거 지역으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준주거 지역까지는 아니더라도 2종, 3종 주거 지역에 있는 빌라를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같은 경우를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을 또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건의 기준을 정하고 꾸준히 검색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 물건에 내가 낙찰을 받지 못하면 상당히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하시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버스는 또 옵니다. 자, 버스가 지나갔다. 이미 버스는 떠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버스는 또 옵니다. 절대적으로 배차 간격에 따라서 버스는 또 오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물건은 계속 나온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당장 놓친다 하더라도 탈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는 또 온다라는 생각으로. 자, 그 다음에 경매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된다.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느냐 아니면 상승하고 있느냐를 잘 파악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018년 정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아파트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8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거의 낙찰가가 8억 5천에서 9억 정도로 120% 정도 또는 150% 정도 뭐 높은 거는 상당히 높았죠 더. 그러니까 110% 120%에서 낙찰되는 그런 부동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맨날 질문을 하셨던 내용이 급매로 사면 훨씬 더 싼데 왜 경매로 사나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에 이렇게 현재 시세가 8억짜리 아파트인 그러한 부동산 아파트를 9억에 산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그 미래 가치를 예상을 하고 산 거겠죠. 누가 미쳤다고 1억을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매로 나오는 물건도 거의 없었을 뿐더러 그냥 경매로 나왔을 때 조금 더 돈을 써서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내용들을 먼저 내가 선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18년도에 그런 내용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나중에 5억 정도 오르면은 지금 1억 더 써도 4억 정도의 이득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거를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냥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더 전문가분들에게 좀 물어보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잘 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경매 투자를 했을 때 특히나 이게 중요해요. 출구 전략을요, 정말 잘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는요, 상가는 세 가지예요. 이 첫 번째가 임대료예요. 임대료를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임대료 상승, 임대료가 이제 몇 년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오르죠. 그렇게 되면 임대료 상승분에 따른 매매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매매 가치가 상승분에 따른, 그리고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매매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임대 수익과 매매를 통한 어떤 차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임대 수익이 아주 좋다. 그러면 아주 뭐 계속 보유를 하면 되겠죠. 나중에 매매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임대료도 만약에 공실이 났다. 그럼 임대료도 못 받고 사실 되게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여기다가 어떤 사업체를 넣음으로써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지 또는 플러스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를 따져보는 생각을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네는 어떤 업종이 별로 없다. 또는 어떤 업종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상가 투자할 때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명희 하구님, 자기만의 기준 설정,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칭찬해 주셨네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임장 활동을 할 때 어떤 거를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항상 그 뭐 경매 연구회나 이런 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는요, 제일 중요한 서류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경매 정보지에만 의존하시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버릇들을 잘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콜로퀴움 특강에서 제가 특별하게 좀 더 강조를 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요, 경매 서류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끝까지 보셔야 되고, 내가 입찰하는 그 서류를 입찰함에 넣기 전에도 매각 물건 명세서가 갱신이 되지 않았는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넣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입찰 서류를 내기 전까지 확인해야 될 서류이자, 그리고 모든 경매 사건의 기준이 되는 서류다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 기준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을 잘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서류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기본적인 인수사항들, 권리분석 이걸로 5분 만에 다 끝낼 수 있다.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이거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 경매 정보지가 아무리 잘 나와 있다 한들 매각 물건 명세서 기준으로 보시는 게 더 맞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또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특별 매각 조건은 우리가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별 매각 조건에 재매각 시 보증금을 20%나 30%로 상향한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30%로 보증금을 상향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요, 보증금을 30%, 최저가의 30%를 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최저가의 30%를 내지 않고 그냥 아예 모르겠다 하면서 10%만 딱 냈어요. 그러면 받아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한 그러한 내용인지 아닌지도 그거조차도 확실하게 관계 행정청에 문의를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낙찰받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제가 항상 그런 분들이 질문을,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질문을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라는 말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하죠? 예, 제가 도와드릴 게 없어요. 이게 있으니까 이거는 이럴 때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매각 불허가 사유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정도는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죄송하지만, 제가 죄송한 건 아닌데 왠지 미안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거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증금 그냥 포기하셔야 될 것 같다.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을 하시고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어떤 하자가 있잖아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하자가 있으면요, 법원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되고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매각 그 물건 명세서가 잘못했고 법원이 잘못한 거니까 불허가가 되고 어떻게 된다?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관계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되게 기본적인 거인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들어가시면요, 나중에 좀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요, 한번 좀 크게 해볼게요. 자, 매각물건 명세서 잘 보이시죠? 네. 자, 매각물건 명세서가요,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요, 제가 이거 매번 말씀드려요. 근데 매번 말씀드려도 중요한 거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사건 번호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사건 번호 본다. 물건 번호가, 물건이 지금 매각되는 물건이 몇 개냐. 그럼 물건 번호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가 매각 물건으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1번 물건, 2번 물건, 3번 물건이 있을 때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물건 번호가 뭔지를 제대로 확인하시고 그 물건 번호가 맞는지를 살펴보시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물건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왔을 때 개별 매각이 원칙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그 물건이 항상 동일하게 똑같은 날에 다 낙찰이 될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번호를 잘 확인하고 들어가셔라. 이건 뭐 물건이 매각되는 물건이 하나인 경우에는 맨날 1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최저가 감정평가액, 뭐 별지기재와 같다. 그 다음에 최선순위 설정일자 권리 있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게 뭐다? 말소기준 권리예요. 매번 말씀드립니다. 요게 말소기준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 권리로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가 여기에 있으니까 만약에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배당 요구 종기까지 했는지만 살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내용, 배당 요구를 한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그러한 점유자들이 배당을 적법하게 요구를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할 때는요. 무조건 배당 요구 종기 전에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서면이 임차인은 권리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 분들의 어떤 대항 요건이나 어떤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등기가 안 돼 있는 임차인들이 많다. 그러므로 집행법원에서는 등기가 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 신고를 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진짜 임차인이구나를 알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요.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류가 문건 송달 내역에 항상 임차인이 이걸 냈습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항상 보시고 배당 요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보시고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이제 점유자가 나옵니다. 점유 관계가 여기 나와요. 그럼 점유 관계가 요렇게 나오는데 자, 점유 부분이 303호 전부다. 여기도 303호 전부다. 그러면 동일한 사람이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네요. 그럼 정보 출처가 구별이 돼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황 조사를 누가 나가죠?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나가죠. 매각 준비를 할 때 현황 조사를 나가는데 현황 조사 나가서 이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좀 이따 보니까 권리 신고를 해준 거죠.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배당 요구를 언제 했다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9월 달이고 6월 달이니까 이거 제대로 했구나. 이거 한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요것만 확인하고 그냥 안 보시면 돼요. 나중에는 배당 요구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9월 28일 기준으로 이렇게 전입이 들어와 있더라.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더라. 기간이 언제까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최선순위 설정일자 권리 있죠. 최선순위 설정일자 권리가 2019년 10월 달이에요. 그럼 여기랑 요거를 맞춰보는 거예요. 자, 요거 제가 파란색으로 선 그었죠. 저는 실제로 이거를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눈으로 그냥 맞춰봐요. 18년도에 전입이 됐고 19년도에 최선순위가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무슨 임차인이다? 임차인은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경매 세상에는 임차인이 딱 두 가지다. 경매 세상에는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분은 선순위냐 후순위냐? 선순위 임차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선순위 임차인이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지만 이분은 뭘 했어요?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에서 받아가겠구나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럼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에서 만약에 전액을 받아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인수하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순위 임차인보다 빠른 그러한 순위의 채권자가 있다면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액이 100% 배당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다. 그런 경우가 특히나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과 그 다음에 조세채권 중에 방해세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경매 정보를 가지고는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시고 계셔야지만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이렇게 요 정도로 하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비고란이 나와요. 비고란에 어떤 말을 항상 이렇게 써줘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 요거 먼저 볼게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거, 요거 무슨 말이에요? 인수되는 거.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칸도 상당히 중요하죠. 요 칸. 인수되는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칸에 인수되는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써놔야 돼요. 근데 선순위 임차인이 인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걸 써놓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잘못해갖고 그냥 가격을 잘못해서 입찰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각물건 명세서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고란을 보셔야 돼요. 비고란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기재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고란에는요 여기 위반 건축물이 있다라는 거. 자, 근생인데 근생이죠. 그래서 사무실로 지금 용도가 되어 있는데 주택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뭐예요? 용도를 위반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위반 건축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근생주택이 상당히 요즘에 많죠. 근생주택이 뭡니까? 사실은 근린생활시설인데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예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주택에 전입을 만약에 하였다 하더라도 실지 용도가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거는 가능하죠. 그렇지만 내가 소유자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용도에 대한 위반 사항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기본적으로 저는 근생주택을 많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전세를 놓으려고 해도 전세입자가 들어올 때 대출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도가 기본적으로 근생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증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가의 전세를 주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근생주택은 거의 거르는 편이에요. 근데 다른 투자 목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면이 있겠죠. 저는 뭐다? 주택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장상의 전유 부분의 면적 자체가 어떻게 된다? 변경이 되었다. 그럼 변경된 면적 기준으로 감정평가했다. 그럼 감정평가 액수가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됐다라는 거는요,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하자가 없다. 감정평가서의 하자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적법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변경만 되고 변경된 기준이 아직 감정평가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럼 감정평가서상에 최저가를 기준을 정하는 어떤 감정평가액이 그 액수에 잘못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발견이 된 경우에는 매각 불허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로 연결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특히 다가구 주택이죠. 1호가 2호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도면을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401호를 나는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4층의 일부라고만 나와요. 그러면 401호인지 402호인지 잘 모르는데 경매에는 402호라고 나오는데 실제 가보니까 거기에 401호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01호인지 2호인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표시가 잘못됐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들이 다 동일하게 적혀 있는지 그리고 감정평가된 면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이 두 개입니다. 여기 인수되는 권리가 적히는 부분과 맨 마지막에 비고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까? 제가 말을 좀, 예, 빨리 한 것 같아서요. 말씀을 좀 빨리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 예, 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 서류가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벌써 5시입니다.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아이고, 오늘 6시까지, 7시까지 할게요. 예, 오늘 황금 같은 토요일을 제가 다 뺏어 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왜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시냐면요. 이게 전 소유자가 누구였고, 그 전에는 어떠한 소유자가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전이 돼 왔는지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매 물건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신다면요. 아, 이 물건의 역사를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의 물건을 조금 더 내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각종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거의 기본은 소유권의 변동사항들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갑구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을구를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별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사는 집합 건물 같은 경우 있죠.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 부분을 좀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지권이 지금 적법하게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대지권 표시 부분에 별도 등기가 있다라고 적혀 있다면 나중에 대지권을 우리가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안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등기가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거 보는데 2초도 안 걸립니다. 그냥 쓱 보면은 별도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거 많이 놓치세요. 전입세대 열람을 최신 걸로 업데이트를 좀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들어갈 물건에 전입세대 열람을 다시 안 떼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도 새로운 점유자가 전입을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을 꼭 띄워보셔야 되고 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띄워주니까 보여주니까 그런 거를 좀 잘 활용하셔야 돼요. 대신 정보지랑 신분증을 좀 출력을 해가야 된다. 정보지에는 어떤 게 나와야 돼요? 그냥 첫 장에 나오는 그 내용 있죠. 물건이 어떤 거고 위치가 어디고 그 다음에 점유자에 관련된 내용까지 다 나오는 그 정도 정보지의 내용을 제출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대장에는 개별 공시지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공시지가의 기준일이 개별 공시지가는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정도에 만약에 토지대장을 띄워보게 된다. 그러면은 1월 1일 기준으로 그렇게 공시지가가 된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건지 잘 예측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잘 이런 거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다 정부24에서 다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의 1호가 어디고 2호가 어디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면은요 세움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거는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안 봐요 사실은. 왜냐? 어떤 정보지나 어떤 그 등기부나 어떤 아니면은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다 잘 나와 있어요 도면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실제로 내가 가보니까 다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움터에 들어가셔갖고요. 내가 열람 신청을 하시면 돼요. 내가 열람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열람을 신청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각종의 건축물들에 대한 평면도를 좀 제공을 해주는 편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요 주 용도입니다. 주 용도가 주택이냐 아니면 상가냐 사무실이냐 아니면 공장이냐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위치 지번 명칭 면적 지역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신다라는 거 뭐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특이사항란에 위반 건축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항상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여기 위반 건축물이라고 떡하니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데 이행강제금 얼마 나와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디 가서 알아보냐고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너 모르냐? 예, 저는 모르는 건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당당하게 저 죄송합니다. 모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행강제금은요. 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 전화를 해봐야 된다?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겠죠.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잘. 요즘엔 특히나 잘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가 알기가 조금 껄끄러운 면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적 대비 어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떤 법률을 그 적용을 받아서 5번만 내고 끝내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경우인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것들요 내가 실제로 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미리 공부해 놓으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공부 많이 하지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냥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해보면서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은 혼자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미친 듯이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빠른 공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근생빌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이것도 정부24에서 대장을 띄워본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같은 경우는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로 다 정부지 사이트에서 연동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음에 들어가셔갖고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꼭 떼어보실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어떤 제한이 걸려 있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건 너무 간단한 얘기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제가 아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물건 찾은 다음에 이 현장에 나가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정말 7시까지 할 건 아니니까요.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자,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또 테마가 하나 또 나왔어요. 포인트 3번입니다. 경매 입찰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이거 되게 이런 거를 가르친다고? 이런 거를 말해줘. 이 소중한 시간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립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하지 말라고 꼭 말씀을 드려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세요. 입찰 보증금을 부족하게 낸다거나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재한다. 이거 입찰 금액 잘못 기재하면은요, 100이면 100 다 몰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입찰 금액 잘못 기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왜 잘못 기재하겠어? 내가 누군데? 이거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가 내가 당사자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 조심하시고요. 엄지손가락으로 왼쪽부터 가리면서 쓰세요. 만약에 1000억 단위 안 쓴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으로 가리고 100억 단위 안 쓴다. 그러면 거기도 가리고 10억 단위 안 쓴다. 그럼 거기까지 딱 엄지손가락으로 가리고 그 다음부터 쓰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공매가 편해요. 공매 뭘로 합니까? 전자입찰이죠. 그러니까 공매는 틀릴 확률, 거기도 틀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죄송해요. 어쨌든 간에 잘못 기재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거 경매 취하나 취소된 거를 모르고 입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이거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닌가요? 자, 입찰 기일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입찰 기일 입찰을 이용하고 있어요. 기간 입찰이 아니라 기일 입찰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루 날 잡아갖고 10시까지 와라. 또는 10시 반까지 와라. 10시 반에 열린다. 10시에 열린다. 이렇게 해갖고 기일을 정해갖고 하는 거죠. 그럼 입찰 법원에 가요. 그럼 입찰법정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거의 다 두 개나 하나 정도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럼 요 앞에 잘생긴 아저씨가 여기서 사회를 보고 계세요. 이분이 누구예요? 집행관분이에요. 집행관분이 사회를 보고 계시고 여기 뭐 여러 가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입찰법정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게시판 보기예요. 게시판 보기. 이거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요. 잘 기억을 안 하세요. 이거 게시판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취하되거나 취소되는 물건이 그날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들어가는 물건을 취하나 취소 여부를 알고 기다리셔야지 계속 기다리다가 내고 나서요. 나중에 그 앞에서 그 정희철 씨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나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된 건가? 막 이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예, 정희철 씨 왜요? 그랬면은 이거 오늘 취하된 물건인데 안 보셨어요? 라고 한마디 듣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니까요. 내가 뭐 한 건가 싶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요즘에 법인 투자가 되게 활발하죠. 법인 투자를 할 때는요, 법인 등기부는 무조건 필수예요. 인감증명서를 내고 인감 도장을 찍으면 안 되냐? 그것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갖고요. 이게 항고 사건으로 재항고까지 가갖고 이게 3심까지 열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결정에 나오기를 인감증명이나 인감 도장은 법인의 어떤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지 법인 자체의 주체성을 따질 그러한 서류는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인 등기부를 누락한 것은 자격 증명을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 등본은 무조건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법인 등기부를 누락하면.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은 꼭 챙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중한 보증금을 어이없게 날리지 말자라는 거. 이게 두 번째 내용이죠. 대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처음에 들어가서는 의욕적으로 당장 달려 들어갔고 막 뭔가를 경매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막 이거 잘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권리 분석도 잘못했다. 인수사항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인수사항이 있더라. 이게 제일 많죠. 이거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더 많은 게 뭐예요? 입지나 물건 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물건의 상태가 좋은 줄 알았는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물건이 월세가 천에 100만 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천에 60밖에 안 되더라. 그건 시세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을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명도의 난이도 거기 가보니까 뭐 명도가 쉬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상당히 참 무서운 분이시더라. 그래갖고 명도의 난이도도 상당히 꺼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낙찰을 받고 바로 이제 그 물건 해당지에 가요. 가면은 우리가 물건 분석을 해갖고 들어가기 전에는 상당히 명도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채무자분이 계셔갖고 채무자분이 직접 사용을 하고 계셔갖고 그렇지만 가보니까 문이 계속 닫혀 있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조차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셨길래 그럼 법원에 가서 서류 열람 신청을 해갖고 서류 열람을 좀 해보세요. 그래갖고 채무자 정보나 뭐 어떤 정보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했는데 거기 가서
열람을 해본 결과 그것도 안 나온대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못 만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걸로, 그리고 집행관이 만났던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연락처를 받아갖고 연락을 해보고 이렇게 겨우겨우 연락이 닿았던 그러한 점도 있었는데, 명도의 난이도가 꼭 그 사람이 땡깡을 부린다거나 명도를 그 저항이 심하다거나 이래야지만 명도의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고요. 명도가 안 되는, 아예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더 무서운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미리 한번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잔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불가능한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보증금 날리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게 요거죠.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고가 입찰하면 안 돼요. 자, 경매는 경쟁을 하는 거죠. 경매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익을 보는 거, 이득을 보는 거는 누구예요? 경매 절차의 속성상 채권자들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는 왜 이득을 보죠? 거기에 매각대금으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당받을 재원이 늘어나니까 좋은 건데, 물건을 취득하는 소유자 입장에서는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었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의식하는 바람에 고가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단독 낙찰 받는 거 상당히 싫어하시죠. 단독 낙찰 받는 경우 상당히 싫어하세요. 왜? 최저가가 요만큼인데 내가 이만큼을 썼어요. 근데 나 혼자 들어왔어. 그러면 사실 내가 요번에 안 들어갔으면 유찰되는 게 뻔하잖아요. 유찰되면은 내가 그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써서 입찰을 했을 텐데 5, 6천만 원 더 써갖고 내가 낙찰을 받았구나. 되게 자괴감에 빠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거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무도 해결 못 해줘요. 그거 되게 심각합니다. 그죠? 이거 겪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분석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무조건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등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죠. 2등이랑 한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 차이 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1억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 상당히 배가 아파요. 이런 욕이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욕하시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흥분으로 고가 입찰을 하게 되는 유형이 무엇가 있느냐. 입찰 법정에 분위기가 상당히 웅성성거리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물건에 오늘 관심이 많은가 보다. 그래갖고 원래 1억 5천만 원을 써왔는데 1억 5천 9백을 써야겠다. 또는 1억 6천을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경매 법정에 실제로 많이 가보셨겠지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3분의 2예요.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3분의 2. 그 다음에 업체분들 있죠? 경매 업체분들. 그래갖고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낙찰가를 기록을 해야 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한 5분의 1 정도 되세요.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하시는 분들 한 5분의 1 정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해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 입찰자들은 이 부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허수에 흥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폐찰이라는 말을 저는 되게 싫어해요. 폐찰이 어디 있습니까? 입찰해서 패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 그러면 내가 떨어졌다. 왜 떨어진 거죠? 저는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한 100번 만약에 입찰을 했다 하면요. 저는 한 90번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되게 되게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100번 중에 90번 떨어졌다. 이거는 저만의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떨어져도 별로 마음의 동요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내 기준에서 이 정도는 낙찰을 받아야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라는 기준이 명확하니까, 폐찰하고 나서 꼭 낙찰을 받겠다라는 경쟁 심리는 가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요번에 떨어졌는데 나 진짜 경매 때려쳐야 되나? 아닙니다. 경매는요, 싸게 낙찰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으로 폐차를 받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정하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정보 획득 미흡하는 거, 이거는 가격 분석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컨설팅 업체나 지인이 제공하는 정보 맹신을 하시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맹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이런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이거 좋습니다. 이거 말씀 안 드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믿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계속된 폐찰에 대해서
불안 심리를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는 경매를 잘 못한다. 이거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죠. 경매 고수 아닙니까? 저는 고수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중수입니까? 중수도 아니에요. 그럼 하수입니까? 하수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경매는요, 투자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투자를 하는 게 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수, 고수, 뭐 하수 이런 거 나누지 마시고요. 모두 다 동일한 투자자다. 우리가 정말 잘하는 투자자다. 내가 전문적인 투자자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경매는요, 남한테 의지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럼 남한테 의지하면 어차피 맡기게 되는 경우가 돼요. 그러면 내가 못하러 공부를 왜 했냐고요. 그냥 처음부터 맡기시지.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고수, 중수, 하수 이런 거 나누지 마시고 나는 하수다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솔루션을 제가 제시를 해왔어요. 뭡니까? 현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소신껏 해라. 이거 소신을 되게 중요하고요. 실거래가액 파악을 위해서 동분서주 해야 된다. 이거 임장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임장 활동을 잘하셔야 된다. 요즘에 맨날 재개발, 재건축 물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임장 가셔갖고 재개발 물건일 때 뭘 물어보셔야 되는지 만약에 모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재개발 물건을 처음 해본다.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그럼 조합에서 뭘 알아야 되고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물어봐야 되는지 미리 공부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 그런 걸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임장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가는 감정가일 뿐이다. 실거래 파악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교수님께 물어본다. 예, 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유찰이나 폐찰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거. 그죠? 경매 물건은 쏟아지고 있다. 커밍순이라고 하죠. 자, 버스는 다시 온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폐차한 물건에 미련을 가지지 말고, 자, 요거 폐차한 물건은요, 복습의 자료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저는 경매 물건에 대한 어떤 스크랩 노트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 거창한 거 아니에요. 경매 정보지를 다 출력을 하시죠. 그럼 경매 정보지를 출력하고 그 뒷장에다가 양면 복사하지 마세요. 단면 복사를 하신 다음에 단면 인쇄. 그 뒷장에다가 내가 임장 활동한 그 기록을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훌륭한 노트가 돼요. 그래갖고 그 지역에 관련된 물건이 따로 또 나왔을 때 그러한 자료를 참고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꼭 활용을 하시고요. 가능하면 저는 입찰표를 작성해 갖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갖고 만약에 1억 5천 정도에 만약에 입찰을 한다. 그러면 1억 5천이라고 써갖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막 1억 5천, 뭐 100,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억 5천 900까지는 써갖고 가요. 1억 5천 900까지 써갖고 가고 나머지는 가서 채워도 되잖아요. 솔직히. 그쵸? 요 밑에 단위는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만약에, 내 물건이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 거를 바꾸는 거지. 차라리 앞에 거를 바꾼다. 그러면 나의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뒤에 있는 4개 정도만 비워 갖고 가지 앞에는 무조건 채워 갖고 간다. 아니면은 그냥 정말로 이 정도 가격이다 확신이 들면은 나는 그냥 다 채워 갖고 갑니다. 그리고 그냥 봉투까지 다 거기서 마무리를 져 갖고 그냥 넣고만 오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러한 콜로퀴움 특강을 들으셨는데,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경매 입찰할 때는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냐? 일반적으로 매매를 할 때, 자, 정비사업 구역이 투기 과열지구에 속한다. 선생님, 투기 과열지구가 어딘가요? 자, 네이버 찾아보십시오. 투기 과열지구에 속한다라고 하면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처, 그죠? 관리 처분 인가 후부터는 여기 뭐라고 나와요? 부동산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경매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국가나 지자체 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기관이 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이나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된 거라면 승계가 가능한 그러한 조합원 지위 승계 예외 조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써올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요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 경매 사건을 보실 때 요 내용을 무조건 한 번 정도는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갖고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천천히 드릴게요.
자, 일단은 입찰할 때 분양 신청,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신청을 했는지는 매각 물건 명세서나 정보지에 어느 정도 기재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가끔씩 조합원 분양권에 관련된 정보가 없다라고 기재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왜? 내가 그 내용을 분석을 할 수 있고 내가 그 내용을 뚫어낼 수 있다면 남들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명이 보다가 조합원 분양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조합원 분양에 대한 그러니까 분양권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100명 중에 60명에서 80명 정도는 떨어져 나가요. 왜? 위험한 물건이죠. 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못 하니까 그냥 다 버려버려요. 근데 40명 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구나라는 걸 해갖고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랑만 경쟁을 하면 되니까 그런 물건도 상당히 경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여러 가지 문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에 있다면 조정지역 아니에요. 투기 과열지구에 있다면은 일단은 뭐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걸로 묶이게 되면은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이 돼버리잖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의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자금 계획서나 이런 거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특히나 실거주 해야 돼요. 실거주,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경매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승계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임의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여야 된다라고는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냐, 여신 업무, 수신 업무를 둘 다 하는 금융기관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여신, 수신이 뭐죠? 여신은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신용을 공여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돈 빌려주는 업무. 그 다음에 수신 업무는 뭐예요? 저축을 해주는 업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은행 가능합니다. 그죠? 저축은행 가능해요. 근데 누가 안 돼? 캐피탈, 카드사, P2P 대출 그런 거 안 되고요. 대부업체 이거 안 돼요. 대부업체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업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깔고 가시면 되는데 가끔씩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규정을 상당히 많이 뜯어본 결과 대부업체는 안 되는 걸로 판단이 확실히 들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부림주공이에요. 자, 과천시 부림주공이죠. 부림주공 8단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고 되게 좋은 지역인데 여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정가가 14억인가요? 그리고 최저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신건이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경이 됐다라고 나오는데 이후에 취소가 됐다. 사실은 이게 낙찰이 됐었어요. 낙찰이 되고 나서 이게 불허가가 된 겁니다. 불허가가 되고 나서 이제 취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게 쟁점이냐라는 거를 좀 살펴보려고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요 공부할 목적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 경매 정보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과천 8단지 여기 아래쪽이에요. 과천 8단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상황이다. 공매나 금융권 채권에 의한 경매는 입주권이 승계가 되나. 자, 이 물건은 어떻게 된다? 현금 청산이 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현장 답사를 하고 나서 경매 정보지에서 올려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죠?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뭐 투기 과열지구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등기부를 봐야 된다. 경매 신청을 누가 했느냐? 여기 나오죠?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유한회사인가요? 하여튼 뭐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근저당권을 요 회사가, 유한회사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임의경매를 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다. 그럼 1금융권 아니다. 그러면은 대부업체냐, 유동화 회사냐, 아니면은 뭐 그런 그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느냐라는 거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업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된다? 현금 청산이 되는 그러한 부동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낙찰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 그 조합원 자신이 어떻게 된다? 취하를 시키고 자기가 직접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거를 날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빚을 끌어와서도 이렇게 변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건 조합원 승계가 일어나지 않는다. 뭐를 본다고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그 주택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은요. 자,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여기 요 사건인데 쌍용 대치 아파트예요. 예, 대치 쌍용 아파트. 쌍용 아파트가 이렇게 하겨울역 쪽에 있어요. 하겨울역 쪽에 있고 여기 쌍용 1차, 쌍용 2차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좋은 뭐 아파트죠. 뭐 21억인가 봐요. 자, 이 대치 쌍용 아파트가 나왔는데 여기 대부업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재건축이 진행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저 조합 설립이 되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재건축되는 아파트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를 받을 수 있느냐를 또 따져봐야 되는 아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누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냐라는 거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누가 경매 신청했어요? 대부업체가 신청했죠. 근데 대부업체가 신청했는데 근저당권자 설정을 한 회사는 근저당권자 그 근저당권 설정한 회사는 여기 누구라고 나옵니까? 저축은행이라고 나와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여신, 수신 금융을 다 하는 그러한 시행령상의 금융기관에 해당이 돼요. 근데 경매 신청은 누가 했어요? 경매 신청은 대부업체가 한 거예요. 이거 자산 유동화 회사겠죠? 그래갖고 여기에 경매 신청은 대부업체가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근저당권 이전이라고 나와요. 근저당권 이전이라고 나오고 대부업체가 어떻게 했다? 어, 경매를 신청한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경매 신청을 대부업체가 한 경우에는 입주권이 안 나온다.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고 알고 있어요. 입주권이 안 나온다. 그죠? 분양권이 안 나온다. 그죠?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이 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근저당권 설정을 누가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축은행이 한 거죠. 저축은행이 한 거예요. 그리고 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다? 금융기관의 채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채무를 원인으로 임의경매 신청이 들어간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의 양도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채권의 성질은 변하진 않지만 채권자 자체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입주권이 안 나온다고 봐야 될지, 저축은행이 근저당권 설정한 거니까 채권의 본질상 저축은행 채권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논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하시냐면요. 기본적으로 채권 양도가 일어나서 대부업체가 신청을 한 건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되는데 채권 양도를 하기 전에 원래 채권자가 1금융권이나 1금융권이나 아니면은 저축은행이나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된다? 입주권이 나오겠죠. 이런 경우는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였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100% 이거는 채권 양도가 일어난 경우에는 입주권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국토부에 질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국토부에 질의응답 회신을 받는 게 제일 정확한데 그러기가 좀 뭔가 되게 힘들잖아요. 절차도 있고 해야 되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럼 조합에다 일단 물어보세요. 근데 조합에서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조합에다가 먼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 질의 회신을 받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낙찰을 25억에 113%에 받았어요. 그리고 이 차순위 신고 금액이랑은 얼마 차이 안 되게 이분이 엄청 잘 받았다. 그래서 배당이 종결된 완벽하게 끝난 사건이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된다? 입주권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거다. 이거 다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뭐 자세하게 모르셔도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5시 반인데 조덕훈 교수님 예,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간 적이 있습니까? 죄송하네요, 제가.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예전에는 2시간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1시간을 줄였는데 10분 안에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중간에 우리 죄송, 학우님들 뭐 가시고 싶은 분들은 가셔도 되고, 나 녹화하고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금 납부 후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자. 명도에 관련한 얘기예요. 자, 명도는 일단은 첫 번째로 협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협상 아닙니다. 맨 처음에 뭘 하셔야 된다? 인도명령 신청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인도명령 신청을 하신다. 그리고 나서 결정문이 나오죠. 이 결정문이 나오기 전에, 요 전에 두 번째로 뭘 하시는 거다? 협상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협상이 안 되면 인도명령을 신청한다. 이거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돈 내자마자 인도명령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점유자랑 협의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경우니까 송달이 되게 용이하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기한을 넘기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빨리빨리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법원 절차상의 이유도 있다라는 겁니다. 법원 절차가 경매 서류가 배당 기일까지만 담당 경매계에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보존계로 이동이 되는데 그렇게 보존계로 이동이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상당히 더 걸린다. 결정을 받는데 일주일 정도 이상이 걸릴 수가 있다. 결정은 원래 한 3, 4일 이내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인도명령을 받아서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신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집행하지 마세요. 집행하지 마시고 이 결정문을 송달이 되면은 이분도 다 알 거 아니에요. 내용을.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협상을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협상을 기준이 어떻게 정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협상의 기준은요. 이분이 돈 달라고 하는 거 다 주는 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비 정도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사비를 책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써왔어요. 자, 이사비의 기준이 예전보다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뭐 30평 기준으로 한 뭐 300만 원 안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인건비가 많이 높아져 갖고요. 상당히 비싸졌다. 그래서 실무상 평당 대략 12, 13만 원 정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대더라. 이게 실제로 제가 집행관분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노무자 1인당 수당이 원래 9만 원이었어요. 근데 최저임금도 올랐는데 12만 원은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갖고 12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자재 비용 대략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30평 정도 아파트 되는데 5명 이상이 옵니다. 적어도. 그래서 한 6명에서 10명 사이로 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반 차량이 5톤 정도가 많이 와요. 5톤 차량은 5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짐을 어디다가 갖다 놓을 때가 있으면 거기다 갖다 놓으면 좋겠지만 거의 강제 집행 단계에서는요, 그 짐을 빼놓을 데가 없어요.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무조건 창고비가 든다고 보시면 음, 돼요. 그럼 창고비는 네. 3개월치를 예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60만 원 이상 든다. 그러면은 음, 사다리차 비용이 별도인데도 불구하고 50만 원이 기본에다가 차량 비용, 그 다음에 차량이 한 대 갖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차량 2대 이용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50에다가 50에다가. 그 다음에 창고 비용 60만 원 정도 추가를 하고 짐이 부족하면 또 60만 원.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럼 110만 원 기준에다가 차 2대에다가 창고 2개다. 그러면 220만 원이 그냥 나가요. 22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노무자가 12명, 10명 정도 든다. 있다. 그러면 150만 원 더하면은 30평 아파트에 어느 정도 짐 많은 분들 기준으로 370만 원 정도에서 400만 원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최근에 제가 여쭤본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좀 더 안 나오는 경우에는 250 정도 빌라 같은 경우에는 200 안쪽으로 경우가 많다고 해요. 빌라나 조금 적은 평수는요. 그렇기 때문에 200에서 250 그다음에 84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250에서 350 정도 생각하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집행이 종료된 후에 뭘 해야 되느냐? 집행 비용이 얼마나 들었다라는 확정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받아야 돼요. 신청을 해갖고 그래갖고 그 집행 비용에 대한 내역을 결정을 받아갖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동상 경매, 유체 동상 경매를 통해서 나의 집행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근데 안 밟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강제 집행 비용이 최근에는 30평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이래더라.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주면 이사 비용에 어느 정도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 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500만 원 부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500만 원도 좀 많은 편이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으로 갈게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좀 짧게 좀 구성을 해왔거든요. 저는 근데 말이 많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자,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물건을 취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 획득과 부동산 공부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공부를 통해서만 리스크를 줄이는 거지,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리스크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위험 부담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눈덩이를 무조건 굴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작업을 몇 번은 하셔야 됩니다. 작업이 안 좋은 뜻이 아니에요. 몇 번의 실행을 통해서 나의 눈덩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늘어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뭐 낼 거 다 내고 비용 다 빼고 해도 500만 원 남는다, 1,000만 원 남는다, 이런 경매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되게 500만 원 갖고 뭔 경매했다고 하냐, 그 500만 원 돈 아닙니까? 이거 눈덩이 불리는데 이런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근로소득으로 500만 원 번다고 생각해봐요. 뼈 빠지게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500만 원, 1,000만 원도 정말 중요한 소중한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의 투자의 실력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작업을 시작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출구 전략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갖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순서대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권리 분석 하지 마시고 물건과 입지와 가격을 먼저 보신 다음에 임장을 잘 나가시고 임장 나가기 전에 권리 분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임장 나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권리 분석이나 시세 분석에 하자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셔갖고 입찰가를 적정한 입찰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갖고요. 오늘 제가 경매 일반적인 내용을 많이 안 달아주시길래 제가 경매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을 좀 해와 봤습니다. 어떻게 상당히 저는 열심히 했는데 즐거우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그 좋은 투자를 많이 이어나가시기를 좀 기대하고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무슨 좀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은요, 저한테 서스럼 없이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지금 퇴장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퇴장은 하지 마시고, 우리 저 네. 1시간 반 동안 아주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아주 알차게 강의해 주신 우리 정희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사실 종강 기념 콜로퀴움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3월에 신편입하신 학우님들도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재학생 학우님들도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파티의 날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이렇게 화상으로 하는 거예요. 파티예요, 파티. 네. 사실 뭐 음료수든 커피든 뭐 주변에 뭐 마실 거 있으면 그거 들고 사실 건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박정미 우리 학부 회장님께 우리 학우님들한테 종강 기념 말씀을 좀 부탁을 했는데, 박정미 우리 학부 회장님이 어디 계신가요? 박정미 학부 회장님 제 목소리 들리나요? 음성 해줘야지.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예. 강의 재밌게 들으셨죠? 네, 너무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예, 우리가 경매를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경매를 접하신 분도 계실 텐데, 경매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자, 그럼 네. 박재미 우리 학부 회장님, 우리 자산관리학부 학부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학부 회장 박정미입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정희철 교수님, 그리고 저덕훈 교수님, 그리고 학원님들 반갑습니다. 벌써 반갑습니다. 고맙기 종강이라니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는 말이 진짜 실감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그동안 활동을 못했는데 요즘은 그나마 동아리 활동들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어떤 말을 해야 되나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처음 떠오르는 말이 꿈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꿈이 뭘까?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헛된 꿈, 신기루였다가 불효한 듯 현실로 성큼 다가온다는 글을 어디서 읽었는데 참, 진짜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이제 방학이 되면 계절학기 공부도 하시는 분도 또 계실 것이고 그동안 강의에서 이제 벗어나서 홀가분하게 저마다의 꿈을 향해서 또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알차고 즐거운 방학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학 즐겁게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2학기 개강할 때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우님들과 또 선배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2학기 때 뵙겠습니다.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진미 감사합니다. 그 학부 회장님 국회의원 선거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아주 말씀 잘하셨고요. 자, 여기 계시는 우리 많은 학우님들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상으로 보고 또 이름 석자 글로도 봅니다. 혹시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으면 그냥 이대로 끝내도록 하고요. 그래서 2학기 때 뵙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방학이잖아요. 이제 방학이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성적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저는 채점도 안 했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다음 주 초에는 할 것 같고 계절학기 들으실 분들은 계절학기 들으시고 방학 잘 보내시고 수강시청은 아마 8월 초에 거예요. 수강시청 기간에 8월 초 정도에 2학기 수강시청 할 텐데 그때 꼭 수강시청 하시고 수강시청 기간 놓쳐가지고 2차에 하신 분도 계실 텐데 가능하면 2차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녁 시간이 됐네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정희철 교수님 아주 명강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제 오늘 토요일 아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꺼도 되는데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스스로 끄고 나가세요. 우리 장기춘 감사합니다. 학원님도 보고 홍성년 학원님도 보고 좋네요. 이민철 학원님, 이정민 학원님, 유한구 학원님, 박전영 안녕히 계세요. 예, 박전영 우리 학부 고문님 운전 중이신데 제가 말을 걸 수 없어요. 운전 중이라서 장기춘 학원님, 김진호 학원님, 얼굴도 보여주시니까 끄고 나가시면 돼요. 우리 정희철 교수님도 화면 네. 종료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붙여져 있으니까 넣어주세요. 이사 대충의 광장